오늘 준비한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측정 솔루션 분야인데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김영주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인더스트리 4.0이 측정 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하게 될 김형주입니다. 오늘 인더스트리 4.0이 측정 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텐데요. 사실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봐왔기 때문에 설명을 좀 간단히 하고 뒤에 측정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이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단계별로 측정 기술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간단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 2, 3차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1차 산업혁명에서는 기계화가 화두가 됐고요. 그 기계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이제 증기기관이었고, 우리가 1차 산업혁명 하면은 이제 제임스 와트의 그 엔진 증기기관 요거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1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붙여진 1784년 이때는 방직기가 이제 그 주체가 됐던 것이고요.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 그리고 전기, 내연기관,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인데, 이것도 우리가 2차 산업혁명 하면은 포드 자동차의 분업화,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1870년도에 그 신시내티에 있는 도축장에서 이런 그 시작이 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인데, 이것은 디지털화, 그 다음에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인데, 이게 1969년이라고 표기를 한 것이 이때 이제 최초의 PLC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3차 산업혁명을 이제 촉발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뭐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융합,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 다음에 AI,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접하게 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은 이런 그 기간별로 측정은 어떤 그 발전이 있었느냐. 1795년에 미터법이라는 게 처음 생겼고요. 1600년도에 우리가 쓰고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의 버니어라는 부척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1848년에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식 마이크로메타가 개발이 됐는데요. 이것은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만든 마이크로메타고, 이건 이제 팔머라는 사람이 만든 현대식 마이크로메타인데, 이것을 보면 놀라운 것이 2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같은 형식의 마이크로메타를 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측정기들이 이 2차 산업혁명 기간 동안에 발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이런 데 표준기관들이 다 이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한계 게이지, 뭐 아베이 원리, 게이지 블록, 측정기 이런 것들이 다 이때 생긴 건데요. 이게 그 처음 만들어진 유한선에서 만든 게이지 블록이고요. 이게 이제 측정기인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게 1923년에 포드 자동차에서 사용했다는 게이지 블록 세트인데, 지금 뭐 1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 좀 주목해 볼 만한 점들입니다. 그리고 투영기, 오토콜리메타, 현미경, 표면 거칠기 측정기, 이런 것들이 다 진원도 측정기. 이 2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발이 된 거죠. 요거는 이제 표면 거칠기, 진원도 측정기,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이때는 이제 정밀도가 발전하면서 그 미터의 기준이 이제 바뀝니다. 크립톤 86의 파장을 가지고 계산했다가 현재는 그 빛의 속도를 가지고 미터를 정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한국표준연구소가 1975년 이때 생겼으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의 표준기관하고는 약 7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거고요. 이때 이제 3차원 측정기,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트리거 프로브,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이거는 그 대하라는 회사에서 만든 현재 헥사곤이죠. 최초의 3차원 측정기고요. 이건 레니쇼에서 만든 그 터치 트리거 프로브, 이런 것들이 그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났다는 현상들이고요.
제가 전에 읽은 책 중에서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몇백 년 전에 만든 걸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구지신이라는 말, 옛 것을 배우고 새 것을 익힌다라는 것이 지금 세월이 가고 또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측정 환경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요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은 2011년에 독일 정부에서 제조업하고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전략 되는 거죠. 특징은 이제 기술 융합의 시대다 이런 것이고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술, 그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2016년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알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 여기 WEF라는 행사인데 여기에서 처음 이것이 화두가 됐고요. 지금은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 뭐 스마트 매니팩처링,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같은 뜻으로 이제 혼용해서 쓰이고 있고요. 측정 분야에서는 뭐 메트롤로지 4.0, 스마트 메트롤로지 이런 용어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조의 관점에서 보면 1, 2, 3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특정한 그 계기가 있었죠. 전기기관, 내연기관, 컨베이어 벨트, 뭐 PLC, 로봇 이런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를 했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것들을 융합하는 것이지 어떤 뚜렷한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또는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조업에서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런 용어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는 뭐 자동화, 무인화, 그다음에 제조 데이터를 공유하고 경영 관리를 효율화한다. 그래서 결국은 IT 기술을 접목한 제조, 관리, 경영의 효율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측정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측정의 방향은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가지 그 발표가 나왔지만 측정실에 모든 제품을 가지고 와서 측정하던 것을 이제 가공 현장에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고 이제 여기 지금 정반 측정 방식이라고 표현을 했고 좌표 측정 방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뒤에서 또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전부 공유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하고 우리 측정 기술이 발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측정 방법이 바뀌고 디지털로 변화를 하고 데이터가 공유되고 이러한 그 추세가 과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것 때문에 생긴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기술 발전이 쭉 이루어지는 추세냐?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건 간에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체계화시킨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인더스트리 4.0이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현재 측정 기술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추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동화라는 관점에서 가공 및 측정은 어떻게 변하느냐. 참고로 측정은 항상 가공 뒤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가공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고 측정은 그 만들어낸 물건을 가지고 뭔가를 데이터를 내는 거기 때문에 물건이 없으면 측정을 지금까지 안 해왔죠. 그래서 가공에서 수동 가공이 자동 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동화 라인이 되고 측정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측정하던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3차원 측정기를 통해서 자동 측정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측정 제조 라인으로 이제 통합이 되고 이런 과정인 것이죠. 그러면 측정 자동화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공기하고 측정기 사이에 로봇이 개입이 돼서 자동으로 제품을 옮겨주고 측정하고 또 가져가고 하는 이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조 라인에 측정기가 통합이 돼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뒤쪽에 측정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품이 들어가면 여기서 측정을 하고 이제 수출을 하는 이런 과정인데요.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동영상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자동화는 이런 추세로 이제 갈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각 가공을 하던 것, 각각 측정을 하던 것이 어떻게 그 복합화가 되겠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가공으로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터닝이다, 밀링이다. 그러니까 원통형 회전체는 선반 가공, 그 다음에 각형은 밀링 가공. 이런 개념으로 가공을 해왔는데 이제는 한 기계에서 터닝, 밀링이 이제 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장비 이름도 뭐 턴밀 또는 밀턴 이런 식으로 붙이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복합화가 돼간다는 거죠. 그럼 측정은 어떨 것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진원도 측정기, 표면 거칠기 측정기, 기어 측정기 이렇게 사용을 했죠. 제품을 가지고 여러 번 그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마다 옮겨 다녔던 거죠. 그런데 이것들끼리도 서로 뭐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이 장비들의 한계라는 것이 XYZ 세 개의 좌표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 모든 측정이 3차원 측정이라는 것으로 통합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도면이 있다. 그럼 이것은 진원도 형상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은 표면 거칠기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치도가 있으니까 3차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어 부분은 기어 측정기로 가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종전에는 진원도 측정기에 가서 진원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측정하고 끝나면 그 제품 빼가지고 다시 3차원 측정기로 가서 위치도 측정하고 MMC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물건 빼서 기어 측정기로 가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측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측정할 때마다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나중에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성적서를 작성하는 이런 이제 복잡한 과정들을 거쳤는데 앞으로의 추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제품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3차원 측정기 한 군데서 다 측정을 끝낸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복합화, 통합화가 되고 있다라는 추세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측정 기술이 어떤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느냐 하는 방향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뭐 레이저 트래커, 그 다음에 로봇 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좌표 측정 방식이라는 측정 방식에 대해서 특정 측정기가 아니고 측정 방식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측정 방식이라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측정 방식 이것은 좌표계다, 좌표축이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정반상에서 우리가 핸드 툴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반 위에서 대부분의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반 측정 방식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것은 대부분 수동 측정, 그 다음에 개인의 숙련도가 중요한 측정이 되겠죠. 여기서는 기계적인 정렬, 제품을 잘 세팅을 해야 되고 지그, 픽스처, 우리가 치공도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이런 측정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좌표 측정 방식이라는 것은 좌표 측정기라는 것이 공간 좌표를 측정하고 필요한 항목을 계산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좌표 측정기는 대부분 CNC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측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수학적 정렬,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정렬을 하지 않아도 수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만큼 보정을 하면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측정 좌표계, 프루빙 시스템 이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대표적인 정반 측정 방식, 이런 뭐 높이 마이크로메터, 다이얼 게이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반 측정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추세가 되는 좌표 측정기라는 건 뭐냐? 이 좌표 측정기라는 것은 어떤 프로빙 시스템이라는 것이
공작물 표면의 공간 좌표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것은 ISO에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정의고요. 그 다음에 좌표 측정 시스템은 하드웨어에서는 좌표를 측정을 하고, 소프트웨어에서는 필요한 결과를 계산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한 시스템, 한 회사에서 나온 동종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드웨어를 따로 만드는 회사, 소프트웨어를 따로 만드는 회사들도 있어서 이것들이 서로 그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좌표 측정도 이제 온오프라인이 이제 조합이 되는 이런 추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CMM 하면은 3차원 측정기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CMM이라는 것이 3차원 측정기라는 데서 인식이 좀 확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런지는 이 다음 그림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좌표 측정기의 구조고요. 지금 여기까지는 XYZ라는 것이 직교 좌표계로 정확하게 서로 직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 이거 다관절 암, 로봇, 병렬기구, 이런 것은 정확하게 서로 직각인 축이 아니고 공간상에서 구좌표계나 원통좌표계를 이용해서 좌표를 측정하는 이런 기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측정기입니다. 진원도 측정기, 표면 거칠기, 기어 측정기, 3차원 측정기,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좌표 축을 구성하고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볼 텐데요.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 이것이 사실은 다 같은 종류의 측정을 하는 측정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진원도 측정기입니다. X축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Z축. 근데 Y축은 존재하지 않고 회전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RAH라는 그 원통좌표계를 이용해서 3차원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UVW라는 자유도를 또 구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표면 거칠기 측정입니다. 이건 X축, Z축. 이건 기본적으로 2차원 측정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Y축을 테이블을 추가를 한다 그러면 얘는 3차원 측정기가 되는 거죠. 결국 XYZ 다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원도 측정기에서도, 표면 거칠기 측정기에서도 비구면이라든지 이런 구면 렌즈를 측정할 때는 이 R축을 추가를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RAH라는 이제 3차원을 측정을 하는 이런 측정기가 되는 것이죠. 이건 기어 측정기입니다. 기어 측정기인데 X, Z, 그다음 회전축. 그럼 이것은 결국 RAH라는 3차원 측정을 하는 3차원 측정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표 측정기.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3차원 측정기. X, Y, Z. 3차원 측정합니다. 그러면 진원도, 표면 거칠기, 기어 측정기랑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3차원을 측정을 한다는 것을. 그리고 X, Y, Z인데 여기에 로타리 테이블이 통합이 돼서 R축이 생기면은 이거는 R축을 사용하면 진원도 측정기나 기어 측정기하고 똑같은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측정기가 다 3차원 측정기다.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 결국은 센서의 문제가 되는 거죠. XYZ라는 세 축에다 접촉식 센서를 부착을 하느냐, 광학 센서를 부착을 하느냐, 레이저 스캐너를 부착하느냐, 또는 아까처럼 뭐 백색광 공초점 그 프로브를 추가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좌표 측정이라는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센서 중에서 이제 TV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표면 거칠기는 우리가 뾰족한 침으로 측정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확대를 해보면 표면 거칠기 측정기, 진원도 측정기, 3차원 측정기, 이 주가는 팁들이 표면 거칠기는 어떤 촉침을 써라라는 것이 ISO에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원도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고, 3차원은 뭐 규격이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표면 거칠기 촉침은 아주 뾰족한 것 같지만 사실은 확대를 해보면 이것이 지금 이렇더라는 거죠. 촉침 끝이 반경이 2마이크로메타인 9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3차원 측정기 프로브 촉침 조그만 거다. 아주 미세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확대를 해보면 실제로 이런 팁이 이런 표면을 측정하는 것 뿐이지 좌표 측정, 그 다음에 원형 단면을 갖는 촉침이 접촉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좌표축 측정 항목, 진원도 표면 거칠기 기어 3차원 측정기가 다 마찬가지죠. XYZ, RAH. 그 다음에 거칠기를 측정할 거냐 형상이냐 윤곽이냐 치수냐 다 마찬가지인데 단지 이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센서 부분이 따로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표면 거칠기 측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Y축이 없으니까 Y축이 추가가 돼야 되고 다른 측정 항목들이 기본적으로 2차원. 그래서 진원도 하고 기어는 3차원이긴 한데 원통형이라는 그 제약이 있고요. 측정 대상물이 대신에 3차원 측정기에서는 3D 측정이고 어떤 특별한 제약이 없다. 이렇게 보면 통합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3차원 측정기로 통합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진원도 표면 거칠기 기어 측정기가 측정하는 동영상을 잠깐 보실 텐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원도 측정기에서 R축하고 Z축이 움직이면서 지금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Z축 움직이면서 진직도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R축이 움직이면서 회전 운동하는 거, 회전 운동하면서 이제 원통도 측정하는 거. 이때는 X축이 센서에서 움직이고요. 얘는 Z축이 움직이고 R축이 움직이고 하면서 평면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이것은 XZ축이 움직이면서 진직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원도 측정기 끝에 표면 거치기 촉점을 달아서 측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윤곽을 측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윤곽 측정은 표면 거치기나 윤곽 측정기에서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진원도 측정기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캠 측정하는 건데 3차원 측정기랑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건 표면 거치기 측정기입니다. 근데 측정하는 모습을 보면 얘는 지금 이 R 값을 치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표면 거칠기하고 기어의 표면 거칠기, 스플레인 함수를 넣어서 거칠기를 또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윤곽 측정하고 이렇게 보면 진원도 표면 거칠기 측정하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건 Y축 추가해서 3D. 이것은 기어 측정기입니다. 기어 측정하고 캠 측정하고 진원도 측정하고 이것이 왜냐하면 좌표축이 같기 때문에 예전에는 생각 안 했던 것도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표면 거칠기까지 측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본 것이 전혀 다른 세 개의 측정기로 측정을 한 거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그게 그거 같다라는 거죠. 왜냐? 같은 좌표축을 가지고 센서만 추가하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통합했을 때 어떤 형태가 되겠는가? 지금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XYZ축이 움직일 수 있는 3차원 측정기가 치수 측정을 하고 또 뭐 평면도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어도 측정을 하고 왜냐하면 축이 같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치수, 뭐 내경, 원통도 이런 거 다 측정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프로브, 접촉 프로브 대신 표면 거칠기 센서를 부착을 하면 결국은 3차원 측정기에서 이제 표면 거칠기까지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표면 거칠기 센서거든요. 접촉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죠? 촉침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이거는 그 백색광 센서입니다. 이걸로 연질 제품의 지금 형상을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원형 제품인데 이 회전축이 회전하면서 이제 진원도라든지 치수를 측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측정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건 진원도 측정기를
표현하는 규격인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진원도니까 뭐 진원도 오차가 얼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주목할 것은 진원도 측정기지만 길이 측정할 때 어떤 오차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을 측정할 때 오차가 얼마가 된다. 즉 진원도 형상 측정기에서 치수 측정하는 것까지 다 이제 규격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3차원 측정기입니다. 3차원 측정기인데 여기서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 내가 진원도를 측정할 때 이거는 그 PMM 인피니티라는 모델인데 진원도 측정을 이것으로 하면 0.4 마이크로메타까지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면 여기에 최소 영역원으로 계산을 한다. 그다음에 50UPR을 적용한다. 이런 필터, 어떤 필터를 적용하고 어떤 기준원을 썼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즉 다시 말하면 기존에 우리가 진원도 측정한다 그러면 뭐 여러 점 측정해가지고 진원도 얼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원도 측정기하고 똑같이 ISO에 규정된 사항대로 그런 조건으로 측정을 한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지금 이것은 진원도 측정기 측정차이고 이거는 3차원 측정기 측정차이에요. PCD미스. 어떤 내용이냐면 자 필터를 어떤 걸 사용하겠다. 진원도 측정기 표시해 주는데요. 3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필터를 어떤 것을 적용한다라는 건 똑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컷오프 UPR을 얼마를 쓰겠다. 3차원에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기준원을 어떤 걸 쓴다. 3차원에서도 진원도 측정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하고 똑같은 조건을 맞춰서 측정을 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뭐 앞으로 다 필요 없겠네. 3차원 측정 하면 다 끝내겠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절대적인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통합 측정이냐 아니면 전용 측정을 선택할 거냐라는 것은 이제 정밀도가 되겠죠. 아까 지금 0.4 마이크론 3차원 측정에서 측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가장 정밀한 그 PMM 인피니티라는 모델이에요. 그럼 그보다 더 정밀한 정밀도를 요구하는 진원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전용 측정기로 측정을 해야 되겠죠. 예, 정밀도 부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용성. 우리는 그냥 기어만 계속 생산하는데 굳이 3차원 갈 필요 없잖아요. 또 기어 같은 경우는 축이 크면은 3차원에 설치하기도 불편하고 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전용성이라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 비용. 3차원에다가 그런 센서를 투자를 할 때 지금 당장 비용이 얼마 들 거냐. 또 저렇게 정밀한 3차원 측정기 구입하려면 얼마가 드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 측정이라는 것은 지금 시도 단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방향이 자동화, 그다음에 무인화, 인라인화 이런 추세라는 것을 비춰볼 때 방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도 또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추세를 요약해 보면 하드웨어라는 것은 이제 좌표 측정기 축구성에 따라서 측정 항목이 통합된다. 그래서 진원도 표면 거치기 위해서는 형상만 재고 3차원에서는 치수만 재고 이런 경계가 이제 확장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는 어떤 동일 항목 평가할 때 동일한 항목을 적용한다. 필터라든지 형체 계산 아까 본 거 있죠. 그래서 이런 ISO 규격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어떤 호환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제 뭐 측정실에서 작성해서 어디로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제조 공정 간, 부서 간 또는 해외 공장이 있다면 글로벌 네트워크 이게 전체적인 추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자동화, 무인화, 통합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측정 기술도 이것은 가공 기술 발전하고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것은 사실은 측정기 회사가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뭐 연구기관이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한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은 우리 제조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조기업에서는 뭘 대응하느냐? 하드웨어, 측정기를 뭐 잘 만든다. 측정기를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제조자의 영역이라는 것은 그건 측정기 회사에서 할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라이브웨어라는 용어는 좀 생소하죠. 근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구분이 되는데 라이브웨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을 잘 안 했던 거죠. 이건 뭐냐면 그 측정 담당자, 측정 시스템을 운영할 사람, 이것을 라이브웨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될,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그럼 라이브웨어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느냐? 우리 전통적으로는 장비를 잘 다루고 또 반복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작업의 숙련도가 필요하고 장비가 고장났을 때 어떤 응급처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신체 상황이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니까 뭐 근면, 성실, 엄격한 자기관리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비 조작 잘하고 반복 작업 잘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화되고 CNC화되고 해서 이제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CAD 모델이라든지 PMI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설계자 또는 전문 인력에 의해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하든가 아니면 용역을 주든가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가고요. 그 다음에 장비를 옛날에는 측정을 잘하는 사람은 장비도 잘 고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요즘은 다 전자 부품이 모듈화되고 또 진단하고 보정 프로그램을 다 해결하기 때문에 이건 제조회사의 전문 인력이 담당할 일이다. 오히려 제조회사 전문 인력도 예전에는 장비를 잘 수리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인력들조차도 이제 모듈을 교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던 라이브웨어의 요건은 이제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더 이상 단순 조작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로봇의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새로운 요구사항은 어떤 거냐? 이제는 측정기 조작, 단순 작업 이게 아니고 측정이라는 것 자체를 설계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측정기에서 어떤 공정으로 측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조건이 적용돼야 되고 하는 측정 공정 설계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좀 더 나가서는 이 측정을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측정 기능 설계,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래밍,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측정 결과를 분석해서 가공 공정에 유용한 데이터를 이제 피드백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지식. 측정을 잘하는 사람은 측정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닌 거죠. 가공과 설계와 품질 관리 이런 기계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측정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로봇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측정 데이터를 통해서 가공 공정의 미세한 변화를 판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이제 라이브웨어한테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도면 해독 능력. 도면이라는 것은 엔지니어들 간의 의사소통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GDT라는 것이 국제 간의 공통 언어. 그 다음에 측정 원리. 우리가 측정 설계, 공정 설계하려면 물체의 자유도, 데이텀, 좌표의 개념, 그리고 측정의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을 충실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터라든지 형체 계산 조건, 거칠기 파라메타 이런 응용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관련된 지식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라이브웨어는 로봇의 경쟁자가 아닌 그 로봇의 지배자가 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 난센스 돌발 퀴즈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저 지금 고민해서 막 정말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약간 그 썰렁개그 비슷한 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1963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소개가 돼가지고 대입 수험생을 둔 부모들 고등학교 좋은 데 가야 대학교 좋은 데 간다 학부모들이 그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세계적인 고등학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나요? 무슨 고인데? 예, 이거 알파고예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고 하니까 그 어느 고등학교 어디 있는 거냐고 우리 애 보내겠다고. 근데 농담이고요. 이 알파고가 핸디캡 없이 프로기사를 최초로 이긴 바둑 프로그램이고요. 2016년 3월에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을 해서 4대1로 이긴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딥러닝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바둑을 익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프로기사들의 기본을 입력시켜서 그걸 바탕으로 딥러닝을 했다. 물론 그 후에 알파고 2.0은 이 기보드 입력을 안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파고가 딥러닝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바둑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 바둑 기술을 바탕으로 프로그램도 하고 또 딥러닝 뭐 이런 기법이 적용되고 했던 것처럼 측정 기술이 발전하려면 그 필요한 핵심은 역시 측정 원리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느냐는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거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입니다. 1학년 때는 기계 제도, 정밀 측정 기초, 실습 기초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 바탕 위에 이제 응용 측정, 공차 해석 이런 것들 2학년 때 배우고요. 그 바탕 위에 이제 3차원 측정을 배웁니다. 이렇게 기본을 바탕으로 점점 심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측정기 전체를 통합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떤 원리가 적용되냐는 통합 측정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기계 공작법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캐드캠, 품질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워서 결국은 이 측정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라이브웨어를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라이브웨어를 양성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회사 내에서 OJT를 통해서 현업을 통해서 이제 선임자한테 배우는 방식이죠. 이것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또 단점이라고 그러면 그 선임자의 지식이 단편적이고 만약에 부정확하다 하면 그것이 또 전달될 오해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측정기 제조회사, 우리 헥사곤과 같은 이런 회사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방법 이런 것은 단시간 내에 장비를 가동하는 데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합한 방법인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작동법을 위주로 교육을 한정된 시간에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원리적인 교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양성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체계적인 이론 및 실기 교육이 가능하고 그렇지만 정말 그 기관이 강사진이 그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비용 부담 이런 것도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대표적인 전문 교육기관 이것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여기에서는 정밀기계공학과에서 정밀 측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제 전문학사, 4년제 학사과정이 있고요.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운영하고 있고요. 또 기업체에서 요구하면 그 요구하는 과정에 맞춰서 과정을 개설하고 주문식 교육도 가능하다. 그리고 경기도 안성에 한국폴리텍 대학 반도체 융합 캠퍼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안성폴리텍 대학입니다. 여기서 2년제 그 전문학사 과정 주간만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기관은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연수원 그리고 한국계량측정협회 이런 곳에서 그 단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용한 사이트를 좀 3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국가표준 통합정보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가면 국제규격 그 다음에 한국 규격 이걸 전부 무료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KS 규격과 ISO 규격이 따로 있었어요. KS, GS, 뭐 ASME, ISO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ISO 규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KS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표준이 서로 다르면 혼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규격이 잘 돼 있다. 그러면 ISO에서 그것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전 세계로 전파를 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그 규격 번호를 보면 예전에는 KSB, 예를 들면 3차원 측정이면 KSB 뭐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KSB, ISO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그 KS하고 ISO가 같은 규격이고 우리는 단지 번역해서 쓴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여기는 국가 규격이고 그 다음에 측정학 교실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체계적으로 그런 측정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물을 올려놓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기하공차 해석 및 측정 실무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현장 실무에 관한 이 측정학 교실은 주로 이제 기초 그 교육에 관한 것이고 이 측정학 기하공차 해석 및 실무 여기에서는 현장 실무자들 간에 필요한 것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에 잠깐 그 학교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이건 산업자원부에서 설립한 학교고요. 1966년 4월에 대한민국 정부하고 유엔사나 유네스코가 공동사업으로 한국정밀기기센터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밀기기센터라는 이 기관 내에 전문 기술교육을 위해서 2년제 그 과정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기계계측, 공업기기, 의료기기, 이과학기기 이 4개 과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다른 대학에서는 장비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이 불가능해서 이제 이 정부하고 유네스코에서 이 기관을 만들었던 거죠. 여기에 그 기계계측과 이것이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기계공학과가 되는 것이고요. 1999년에 이제 경기공업대학으로 전환이 됐고 2012년에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럼 이때 당시에 세워졌던 한국정밀기기센터의 연구기능 이것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라는 기관으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밀기계공학과는 기계계측과로 시작을 해서 56년간 정밀측정, 품질관리, 그 다음에 제품 개발 젊은 인력을 양성을 했고요. 3년제 전문학사 과정, 그 다음에 공학사 과정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 내에서 그 측정 전문 기업인 고정밀 계측센터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그 재학생들이 실무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기계공학과로 학과 이름이 변경이 될 예정이고요. 요거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고정밀 계측센터.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시흥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측정 지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을 하면서 또 재학생들의 그 실습, 현장 실습, 인턴 이런 것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내부의 그 장비들하고 측정하는 그 모습들이고요. 3차원 측정기가 이제 여러 대 이렇게 있고 또 진원도, 뭐 표면 거칠기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3차원 측정 실습실 여기에 이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30대의 시스템을 갖춰놓고 먼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측정 현장으로 가서 직접 시뮬레이션 한 것을 이제 실습을 하는 그런 게 되죠. 여기 지금 헥사곤 장비도 보이고 있죠. 이것도 같이 저희가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것은 엊그저께 발사했던 성공한 그 누리호입니다. 이 누리호가 발사 성공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것을 개발하는데 고생한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했는데요. 사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바닥에 그 기초에 결국 측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립되고 발사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지금 그 켈빈 경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이 켈빈 경이라는 사람은 그 영국의 수학자입니다. 우리가 그 SI 기본 단위 할 때 온도 단위가 켈빈이죠. 켈빈도 K. 이 켈빈 그 도 절대 온도를 만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것을 측정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측정을 할 수 없고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표현을 할 수 없다면 그 지식은 불충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측정이라는 것이 잘 표도 안 나고 사실은 경영자나 관리자의 인식에 따라서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수치, 측정 이것은 모든 것에 기반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측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경영자나 관리자 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중요성을 오늘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